자, 오늘은 유효 숫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과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봤었는데 유효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2g과 2.0g과 2.00g. 자, 우리가 화원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기도 하고, 그리고 12.00으로 정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측정값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된 값을 보는 것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는 것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 계산할 때, 그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중력가속도 본 적 있을 겁니다. 중력가속도 우리가 보통 9.8m/s 제곱이었나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9.8이 바로 나왔나요?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9.6542 9.723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9.7, 9.6 이렇게 있는 거라.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 있는 건 소수점 지금 하나, 둘, 셋, 넷째 자리에서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에서 만약에 얘가 숫자가 변한다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면 1 아니면 3이 되겠죠.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1.9 아니면 2.1일 테고요. 자, 여기 있는 2.00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99와 2.01이니까 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차가 가장 적은 것이 정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떤 눈에 반응을 했을 때 어떨 때는 10이고 어떨 때는 20인 것보다 어떨 때는 11이고 어떤 때는 10이고 얘가 좀 더 편차가 적으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자 기록한 값을 유효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자릿수에 어림하는 자릿수 하나를 더해서 표시를 해서 마지막 자리는 보통 불확실한 수로 얘기를 하는데 자, 25와 26 사이에 25는 확실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어림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효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4.4, 54.5, 54.3에서 나타나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것은 유효숫자가 클수록 좀 더 믿을 수 있는 숫자, 좀 더 확실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유효숫자 세는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칙입니다. 자,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숫자입니다. 자, 전부 다 유효숫자, 4개의 유효숫자, 4개의 유효숫자를 가진다라는 것은 유효숫자가 작은 것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유효숫자입니다. 그래서 606에서 이 0은 유효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봤을 때 첫 번째와 밑에 숫자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0이 없잖아요. 맞죠? 0이 없기 때문에 다 유효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밑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문제가 누가 봐도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0은 유효숫자냐 아니냐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숫자는 얘는 3개의 유효숫자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0이 아닌 처음 숫자 왼쪽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야 소수점에서 나타냈을 때는 유효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숫자 1개다. 여기는 총 3개다. 여기는 총 4개다. 얘기할 수 있고요. 1보다 크다면 소수점의 오른쪽에 쓰인 모든 0은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유효숫자라는 거죠. 2.00 아까 얘기했듯이. 자, 1보다 작다면 0과 0이 아닌 숫자의 사이에 0만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저 유효숫자가 아니죠. 이건 뭐죠? 자, 넘어갔네요. 자, 호기심에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편집에 오류가 있다는 거. 자, 여기 전부 다 유효숫자가 아닌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0과 0이 아닌 수 사이에 0만 유효. 여기는 당연히 유효숫자일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도 유효숫자가 얘들처럼 되는 거죠. 맞죠? 전부 다 유효숫자. 그러니까 0.004이라고 쓸 수 있는데 굳이 뒤에 0을 썼다라면 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애들의 유효숫자를 한번 봅시다.
자, 394, 자, 3개니까, 그러니까 0이 없죠? 그럼 여기 있는 5.03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얘도 유효 숫자, 얘도 유효 숫자, 얘도 유효 숫자. 되겠죠? 자, 여기는 얘가 유효 숫자 아니니까 총 3개 되겠고요. 얘는 총 2개가 되겠고요. 맞죠? 여기는 2.720 과학적 표기법에서 2.7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굳이 2.720이라고 썼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200을 나타낼 때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뭐 2.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2.00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똑같은 숫자 같지만 유효 숫자는 다르죠. 자,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개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F가 문제인데 F는 3000인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유효 숫자인지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효 숫자가 4개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3개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2개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1개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얘기입니다. 자, 유효 숫자를 그러면 덧셈, 뺄셈을 통해서 연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덧셈과 뺄셈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곱셈과 나눔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원칙이 조금 다릅니다. 자, 소수점 오른쪽 유효 숫자의 개수는 덧셈이나 뺄셈에 사용한 원래 수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유효 숫자의 자리.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89.332에서 1.1을 더했는데 90.432가 됐어요. 자, 근데 90.432를 432를 90.4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올림한 거죠. 맞죠? 90.4가 되었다는 말. 그리고 빼기 볼게요. 3.70에서 2.9133인데 0.7867에서 0.79 그러니까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죠. 자,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유효 숫자가 아니고 유효 숫자가 아니라 소수점대로 들어갔다. 소수점. 소수점.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 한 자리니까 얘도 소수점 한 자리로 나타낸 거고 여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가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작은 거대로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수점을 나타내는 여기서 나타내는 얘들이 즉 자리수를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아니고요. 얘는 소수점의 소수점 자리 자리대로 맞춘 것이 덧셈과 뺄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덧셈과 뺄셈은 소수점 자리대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유효 숫자가 작은 것대로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4.51, 3.66을 곱했을 때 16.536인데 자, 여기 유효 숫자가 3개고 여기 유효 숫자가 5개니까 3개대로 맞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올림. 6.8에서 112.04를 나눴을 때 0.060696.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효자가 2개니까 유효자가 2개 나타나기 위해서 자, 유효자 여기까지 2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반올림을 하겠죠? 0.061이 됐다. 라는 얘기가 이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유효숫자가 작은 것대로 들어간다. 덧셈과 뺄셈은 유효숫자가 아니라 소수점 개수대로 들어간다. 자, 그게 지금 현재 유효숫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정확한 수라고 얘기했는데 유효숫자가 과연 다 적용할 것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인치는 2.54로 돼 있는데 1인치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유효숫자 1개, 여기 있는 거 3개인데 두 개가 다르네요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환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2.54는 측정값이 아니라 그냥 제시되어 있는 말 그대로 정해진 값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요. 3개의 길이의 평균값 6.64, 6.68, 6.70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이 6.6733인데 아까 전에 더하기는 더하기계라고 하고 나누시면 나눗셈 했을 때 유효숫자가 작은 거대로 들어가면 이 말을 7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는 측정값이 여기 측정값이고 여기는 3은 말 그대로 3으로 나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숫자는 3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6.67로. 자, 근데 이렇게 이 말이 위에 없어요. 이 말이 위에 없고 단순하게 3개 이렇게만 줬다. 식을. 그러면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판단할 수 없지만 위에 말이 측정된 길이, 세개의 길이의 평균값이란 말이 있을 때는 정확한 숫자는 이 3을 의미하는 거지 얘를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서 7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타내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다루기에 나타난 예제 문제인데 숫자가 좀 복잡합니다. 맞죠? 자, 얘는 12342.2를 0.1893 했을 때 자릿수 맞춰서 두 개 더했어요. 맞죠?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본다 했죠?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얘가 소수점 작은 거대로 들어간다 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자, 빼기도 역시나 여기 지금 두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곱하기에서 나타냈을 때는 유효숫자 작은 거대로 그러니까 3개. 얘는 자, 유효숫자가 3개죠. 자,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지금 매우 좀 복잡하죠, 맞지? 이런 거 복잡한데 막 정말 복잡한 계산은 문제 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낼 만한 건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 낼 수 있죠, 맞죠? 이런 건 좀 복잡하겠지만 자, 어느 정도 뭐 조금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는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측정에서의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빈자리에서 우리가 군대를 가시면요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사격. 0점 사격. 자, 0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 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게 되면요 생각보다 나는 제대로 쏜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쐈다고 해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0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0점에 맞을 때 이런 거 총 쏘는 게임 해봤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맞춰서 이게 총을 쏘는데 이거 아무리 이렇게 맞춰서 쏜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점 사격을 통해서 이 각을 수정합니다.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어떤 사격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처음 쐈을 때 이렇게 중관역에 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총을 잘 쐈을 것인가? 총을 쐈을 때 관역에서 자, 총을 쏜다. 총을 쏜다 했을 때 대부분 자, 중앙에 잘 안 가게 됩니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 쏘고 이렇게 처음 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쏘면 이제 엎드려 뻗쳐져. 왜? 기준 없이 쐈다는 거야. 그냥 막 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선생님 갔을 때 이렇게 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쏘는 사람들 어떻게 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진짜 잘 맞추는 사람들은 맞춘 거에 대해서 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옆에 친구가 잘못 쏘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겠죠. 난 3발 쐈는데 여기 4발 나오는 경우.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맞춰서 보면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얘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지금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은 거겠죠. 편차가 적은 것. 정확한 값에 실제 값에 가면서 정밀도도 높은 경우. 이 값은 정확도는 낮지만 정밀도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실험 뭔가의 조건을 잘못했는 경우지 빠르게 뭔가를 바꾸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죠. 이거 완전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실험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랑 정밀도를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 정확도는 얼마나 실제 값에 근접한 것인가, 정밀도는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라는 거.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는 나중에 당연히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분석 화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계. 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냥 수치 나오고 그냥 답 나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대학교 가서 대학원을 가시고 실험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험 한 번 해서 원하는 값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실험을 하시면 기본 4, 5시간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차원 해석을 이용한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차원 해석은 자, 우리가 몰 질량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던 것처럼, 자, 속력의 단위가 예를 들어 미터 퍼 세크, 맞죠? 얘가 뭐 예를 들어 미터, 얘는 초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10m per sec라는 게 있죠. 맞죠? 얘가 속력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1초에 10m를 간대요. 겁나 빠르죠? 자, 1초에 10m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10초를 갔을 때 간 거리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초에 10m를 가니까 10초에는 당연히 100m를 가겠죠? 자, 이건 누가 못합니까? 맞죠? 이거를 환산 인자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속력이 10m인데, 10m per second 1초. 거기에 내가 만약에 10초를 가게 되면, 이 단위랑 단위가 없어지면서 100m,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단위를 주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환산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는 얘를 역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단위만 놔두고 나머지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차원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원 해석. 대학교 1학년 때 가시면 첫 시간에 하는 것이 사실 이거예요. 우리 처음에 했던 건 뭡니까?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리터로 바꾸는 거를 그런 의미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차원 해석을 이용한 문제풀이. 자, 사용할 환산 인자를 계산을 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보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63리터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당연히 1리터는 1000ml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을 건데 이렇게 환산했을 때 조금 복잡한 거에서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크게 쓸 데는 없지만 자, 1.63리터를 자, 1리터에 1000ml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1630ml가 되겠네요. 자, 다 여기는 그 유효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겠죠? 정해진 값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겠죠? 맞죠? 자, 음속은 1초에 343m를 간다. 얘를 마일 퍼 아워로 바꿔놓으라고 했어요. 그럼 단위를 우리가 쓸 인자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맞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맞죠? 343 미터 퍼 세크를 마일 퍼 아워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마일로 바꾸고 얘를 아워로 바꾸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얘는 지금 먼저 미터부터 건드렸어요. 맞죠? 1마일이 1609m를 의미하니까 미터가 없어지고 마일이 살았죠? 그 다음에 초를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1분이 60초니까 일단 분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분을 없앤 게 아니라 초를 없앴고 그러니까 분이 살아남았는데 얘랑 분을 없애게 되면 시간 살아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단위는 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몰수는 질량을 나눌 때 여기가 제일 정확한 말은 화학식량이 아니고 몰 질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몰 질량이 1몰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했을 때는 여기 몰수를 했을 때 얘가 아니고요. 얘가 남으면 없애면 얘가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는데 자, 어떤 책에서 질량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에서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얘는 단위가 없는 건데 얘는 단위가 있고 얘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몰수고 오른쪽에 그람인데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몰 질량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그냥 어차피 단위만 다르고 숫자 똑같으니까 그냥 쓰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맞죠? 자, 뭐 여기서 성인 1인의 하루 당분 섭취량은 파운드로 나타냈습니다. 0.0833 파운드. 이 값을 밀리그램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어 있냐 했을 때 단위 인자, 환산 인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파운드는 453.6g이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0.0833파운드인데 자, 1파운드가 왜 나눴냐면 얘를 없애야 되니까 453.6g이죠.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여기서 얘를 밀리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1000mg이 1g이잖아요. 맞죠? 1000mg이 1g이니까 우리 그램 없애려면 1g 분의 1000mg 하시면 자, 나눠지면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렇게 과학적 표현법을 썼습니다. 표기법을 자 해서 나타낸 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 김고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그냥 평상시에 많이 해왔을 그런 단위 환산인데 중요한 것은 이 단위를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단위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리터로 바꾸는 거,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거는 우리 앞에서 다 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1cm가 지금 0.01m니까 이거에 지금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리터를 나타냈을 때 여기 나타내는 것을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써보자. 자, 뒤에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 인자를 주면 다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1단원이었네요. 자, 1단원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SI 단위도 봤었고 유효 숫자도 봤었고 크게 큰 틀로 그런 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강은 원자, 분자 및 이온입니다. 자, 예전에 화학 1에서는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뭐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아서 일단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차는 원자론, 원자구조, 원자번호, 질량수, 동위원소, 주기율표, 화학식 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뭐 알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봤던 것 중에 우리가 이 물질의 구조, 이 화학에서의 물질에 대해서 구조의 개념은 19세기 돌턴의 원자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로 사실 정립이 거의 다 된 거죠. 자, 예전에는 물질을 더 이렇게 더 나눌 수 없는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자가요. 지금은 사실상 그렇진 않죠. 옛날에 원자 안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입자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지금 안에 뭐 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원자 핵도 있고 또 쿼크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개념을 정립한 거에 우리 큰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은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매우 작은 입자 원자. 한 원소의 원자는 모두 동일하며 크기, 질량, 화학적 성질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한 원소의 원자들은 다른 원소의 원자와 서로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화합물이란 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2개 이상의 원소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화학 반응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분리나 결합, 재배열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생성되거나 새로운 그러니까 원자가 소멸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전에 봤지만 여기서 안 맞는 것도 몇 가지 있겠죠. 맞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의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핵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의 존재. 동위원소의 존재 때문에 현재는 조금 맞지 않고 여기는 핵 반응에서는 현재 맞지 않는다. 있지만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일 뿐 나머지는 거의 다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돌턴의 원자론과 몇 가지 자연 법칙과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배수 비례의 법칙인데, 이건 화원할 때도 양적 관계에서도 많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2가 예를 들어 있을 때 여기가 2g이고 얘가 지금 16g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18분의 2만큼, 산소는 18분의 16만큼 정도 있으니까, 맞죠? 자, 얘가 거의 뭐 1대 8 정도의 질량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대 16이니까 만약에 H2O가 산소가 8g이면 자, 얘는 1g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몰수 비대로 반응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질량비는 똑같다. 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 배수 비례의 법칙은 요새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어떤 유기냐면 이렇게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개수비가 조금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NO, CO, CO2 그리고 N 뭐 O, 뭐 N2O 뭐 이런 것들, 뭐 NO2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한 원소의 일정한 질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화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1대2이다. 이런 식의 문제.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쉽죠? 일정량의 질소와 반응하는 산소의 비 1대2. 근데 대도 않게 이렇게 줄 수 있죠? 일정량의 질소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1대1. 아니죠? 일정량의 질소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비를 찾을 때는 일정량의 질소 똑같이 맞춰야 될 거잖아요. 얘가 두 개니까 얘가 두 개, 이런 분자는 지금 다른 분자입니다. NO와 N2O2는 다르지만 결합비만 얘기했을 때 얘들 둘이를 똑같이 맞추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질량비는 2대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매우 중요하죠. 질량은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일정하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 있는 원자와 반응 전에 있는 원자와 반응 후에 있는 원자의 수는 똑같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해야겠죠. 그러니까 막아놨을 때 이렇게 이제 비커 같은 경우에 막지 않았을 때 날아갈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원 2단원에서 나왔던 원자의 구조인데 처음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자 모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원자 모형이 자, 이런 식으로 알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 처음에 돌턴의 원자설은 이게 아무것도 쪼개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맞는지 궁금했잖아요. 맞죠? 진짜 이게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맞죠? 진짜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밑에 있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나? 라고 해서 이 안에 어떠한 압력, 어떠한 신호를 줬겠죠.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을 세워서 진짜 아무것도 없나? 전기적 신호를 주면 뭔가 튀어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압력, 전기적인 압력을 줬습니다. 자, 음극선관이라는 이런 크럭스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금속을 놔두고 이렇게 자기장, 그러니까 뭐 전기장, 굉장히 큰 신호를 줬을 때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뿅 나가는 선이 있었대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음극선이라 불렀습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자, 나가는 이 선을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음극선은 말 그대로 음극선이니까 마이너스의 전환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가는 선이니까 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3가지를 했습니다. 실험 3가지. 첫 번째 이 음극선 간에 뭘 뒀냐면, 자, 요걸 조금 지울게요.
지우고 음극선 간에 뭘 뒀냐면 형광펜이 왜 나오죠? 자, 음극선 간에 첫 번째 이렇게 아이고 자 다시 펜 자, 음극선 간에 이렇게 허수아비를 두었답니다. 허수아비. 자, 진행 방향에 허수아비를 두었는데요. 자, 장애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었더니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대요. 자, 이렇게 그림자. 자, 이 그림자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 음극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가다가 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맞죠? 자, 피해서 가게 되면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자, 근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음극선은 직진한다라는 직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음극선의 진행 방향에 이번에는 그 허수아비가 아니고 뭘 두었냐면 바람개비를 두었대요. 자, 바람개비를 두었습니다. 자, 바람개비를 두었더니 바람개비를 이런 식으로 두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대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행은 진행하는데 여기도 질량이 존재하니까 이걸 벽을 쳐야 되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쳤는데 그 입자가 질량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질량성을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음극선의 진행 방향에 이렇게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전하를 가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전하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음극선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전자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최초로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최초로 생기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자의 발견은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서 세 가지의 결과를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겠죠. 자, 그걸 통해서 전자는 모든 원자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했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의미 있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실험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세 번째, 지금 현재 첫 번째 톨턴의 원자설, 두 번째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현재 갔는데 세 번째 원자 모형은 핵과 양성자의 발견이었어요. 일단 핵의 발견. 자, 그림에서 보시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전자의 발견까지 왔었어요. 맞죠? 또 이러한 실험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누가? 러더퍼드라는 사람.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를 쏴서 산란하는 실험을 했어요. 흩어지는 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를 여기 놔두고 이렇게 쐈어요. 쐈는데 이렇게 한 일부 반사, 일부는 이렇게 휘고, 일부는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해석을 했다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알파 입자가 뭐냐면 플러스 입자거든요. 자,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자, 플러스 입자를 쐈는데 이 금박에 쐈을 때 이 사람의 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얇은 스케치북에 대포를 쐈는데 대부분 통과를 했어요. 대부분 통과를 했는데 어디 중심에 맞으니까 대포 알이 이렇게 빵 튕겨 나왔답니다. 막 이렇게. 자,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가질 거잖아요. 맞죠? 자,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대부분의 입자들은 휘지 않고 금박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했대요. 대부분 통과. 자, 2만 개 중에 하나꼴로 입자가 굴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또 밑에 조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교들을 시켰어. 시켜가지고
야, 이거 쏴봐. 야,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했는데 2만 개 중에 하나꼴로 이렇게 팡 튕겨져 나왔답니다. 아, 스케치북에 대포를 썼는데 튕겨져 나왔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휘지 않고 통과했다라는 건 이 원자에서 내가 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통과했다라는 건 빈 공간이다. 빈 공간.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에 맞고 땅 튕겨져 나왔다는 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중심에 뭐가 있냐? 굉장히 밀도가 큰 게 있겠죠.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매우 큰.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크고 부피가 작은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어떠한 것. 그게 뭡니까? 자, 플러스 입자를 했는데 튕겨져 나왔다는 건 이 안에 중심에 플러스 입자를 가진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최초의 중심에 이런 양성자가 아니고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발견했다. 자, 그걸 처음에는 원자 핵이라고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자 톰슨까지 왔는데 맞죠? 여기 이걸 통해서 여기는 없는데 자, 얘의 모형. 그러니까 원자 핵의 중심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아, 몰라.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총 4가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알다시피 여기 있는 러더포드였고요. 러더퍼드 또는 러더포드. 여기는 보어의 원자 모형.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의 원자 모형인데,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는 양자론이 나오기 전이라서 여기까지는 안에 입자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영역이었어요. 아, 입자가 어떻게 있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안에 있는 입자가 이제 거의 다 발견했어. 또는 너무 작으니까 이제 발견하기가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뒤쪽부터는 뭐냐면 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전자가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게 보어 모형, 현대의 오비탈 원자 모형이었어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앞쪽 영역에서는 뭘 다뤘냐면 원자 모형의 변천, 원자 모형이 원자 안에 있는 입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왔었고, 그 뒤로 갔을 때는 전자의 배치, 그러니까 1S에 2개, 2S에 2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쓰면서 전자 배치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러더퍼드까지였고, 자, 우리가 핵을 발견했는데, 자, 또 핵을 발견하고 나서 뭘 발견했냐면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했다.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발견했다라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 자, 원자 핵은 크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발견했다 했듯이 전자도 발견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자까지는 전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 핵을 봤을 때, 자, 원자를 봤을 때, 아까 대부분 빈 공간인데, 원자 핵은 지금, 자, 원자의 반지름은 약 100피코미터를 했을 때, 얘는 5 곱하기 1000이니까 거의 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5000분의 1? 그러니까 1000분의 5. 그러니까 2000분의 1 정도죠. 자, 그 말은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야구장을 갔을 때, 야구장을 여러분들 가봤죠? 스타디움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원자 핵의 크기는 그 안에 있는 야구장의 모래알, 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마운드 크기 있죠? 비유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마운드 크기?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디움에서 막 뛰었을 때, 막 뛰다가 마운드에 부딪힐 확률, 불규칙적으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적잖아요. 맞죠? 모래알에 부딪힐 확률 굉장히 적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사실상 그랬을 때, 원자핵은 이 정도로 그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크게 그리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중성자는 그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했다. 자, 그래서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